영덕 키토산 체리 농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체리 수형과 품종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수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꼭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봄에 나무를 심는 분도 계실 테고 1년 동안 예정지를 만들어서 가을에 심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지 관리입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과수에서 마찬가지죠. 배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끊기라든지 암거, 명거 배수, 그리고 토양검사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그냥 관례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토양검사를 통해서 부족한 유기물과 무기물, 이런 양분을 투입하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품종과 대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도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조합, 궁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종과 대목 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조기 결실성이 떨어지는 품종. 그러니까 3년, 4년, 5년 차에 잘 맺지 않는 열매를 잘 맺지 않는 품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조기 결실성을 당겨줄 수 있는 대목, 외화도가 있는 대목과의 조합이 좋겠죠. 또 역으로 너무 많이 열리는 품종들, 대부분의 품종들이 6년 차를 넘어가게 되면 너무 많이 열리기 때문에 자라져서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품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일반 대목과의 만남이 좋겠죠. 그리고 또 품종과 수형 간에도 또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축 늘어지는 수형, 늘어지는 개장성이라고 얘기하죠. 늘어지는 품종 같은 경우는 주간형이 맞겠죠. 또 거꾸로 축축 늘어지는 자람새가 늘어지는 품종을 또 KGB 수용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또 그만큼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파악하셔가지고 품종과 대목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다. 뭐 수형 세 번째 수형인데요. 요거는 이 시간에 이제 공부할 거니까 이제 반드시 심기 전에 수형을 선택해야만, 뭐 예를 들어서 유공간을 암거 배수 유공간을 묻더라도 주간과 열간을 결정해서 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수형에 대해서도 미리 결정하셔야 되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번째, 과원 설계도를 꼭 그려보십사. 제가 마지막에 과원 설계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도중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과원을 설계하는데도 꼭 설계도를 그려보면 그만큼 시행착오로 인한 뭐 경비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아래 위에 두 개의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두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통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 왼쪽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약 그 10단 정도의 사다리가 이렇게 서 있죠. 자, 그러면 대략 이 꼭대기 높이가 한 3m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여 위에 한 2m 정도 더 연장되었으니까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 나무의 수고는 5m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 과원주가 나이 지긋하신 과원주께서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에 수확하는 모습이에요. 자, 반면에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수확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지면에 어떻습니까? 지면에 서서 직접 수확하고 있죠. 이게 미국에서 어떤 통계가 나와 있어요. 사다리를 타지 않고 직접 이렇게 땅 위에 서서 수확을 하게 되면, 즉 저수고 수형을 구사하면 노동력의 약 3배 정도가 효율적이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잖아요.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죠. 농업에 있어서도. 그래서 앞으로 어떤 형태의 수형을 구사할 것이냐. 오늘 수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미리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먼저 주간형입니다. 어, 가운데 기둥이 서고 기둥처럼 이렇게 뼈대가 있고 양사방으로 이렇게 팔을 벌리게 되죠.
우리 뭐 흔히 사과나무 수형, 세장 방추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외국에서는 TSA 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TSA 수형은요, 주간형은 대략 5m, 4m, 그러니까 열간이 5m, 주간이 한 4m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물론 수세에 따라서 또 대목의 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주간형 수형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묘목을 심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나무를 심고 난 뒤에 요 밑에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지금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은 표시를 해가면서, 자, 요 부위가 어떻습니까? 접목 부위가 되겠죠. 접목 부위가. 그리고 접목 부위 위 약 20cm, 한 뼘 정도 되겠죠. 한 뼘 정도에 위치한 눈들은 따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눈들, 중간중간에 하나씩 속 가지고 빨간 것은 따낸다라는 뜻이죠. 눈 따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요 구간에 5개에서 6개의 눈을 남깁니다. 보통 6개죠. 그리고 위에 또 2개의 눈 정도를, 2~3개의 눈을 따버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마지막에 눈을 하나 남겨야 되겠죠. 남기는 이유는 뭐죠? 요 눈이 연장지로서 위로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주간형은 1년 차에 약 6개 정도의 주지를 내면은 아주 성공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개.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수평, 꼭 수평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각도를 눕혀서, 이걸 유인 작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키워주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은 눈따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을 몰아주는 거죠. 눈따기를 해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꼭 설명이 돼야 될 게, 주간형은 처음에 이 한 1m 정도의 길이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상 느낍니다. 아상은요, 눈 바로 위에 0.5cm 위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눈 위 약 0.5cm 위에 여기에 상처를 내어서 이 눈이 잘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원리인데요. 3월 중순에서 5월 말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2년차 효과가 뭐 좋다라고 하는데, 이때 BA 제제와 식물 뭐 생장 조절제라고 보면 되겠죠. BA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BA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벤질 아미노퓨린이라고 하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식물 생장 조절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눈이 트기 전에는 약 5000 ppm. 어떻게 하면 5000 ppm이 되냐 하면요. 예, 밑에 그 상품명 포미나죠. 예, 포미나라고 하는 BA제를 약 100mg을, 원액 100mg을 백색 페인트라든지 물과 섞어서 360ml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ml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총액의 양이 360ml가 되면 약 100에서 150% 정도를 BA 처리할 수 있다. 눈 주변까지 흠뻑 적신다. 또 아상 처리까지 하면 좋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상 처리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체리는 이 상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세균 감염도 쉽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눈따기와 이 BA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이 트고 난 뒤에는 농도를 좀 낮춰야 되겠죠. 3000 ppm으로서 그 부위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미나를 처리한 예고요. 그리고 이쪽은 처리하고 난 뒤에 순이 이렇게 아주 잘, 이건 뭐 굉장히 많이 났죠. 예, 아주 주지가 잘 난 경우의 예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차입니다. 식재 1년차. 식재 1년차에는요. 측지 유인, 주지 유인, 여기서 나오는 가지를 적절한 각도로 이렇게 유인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5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한 뼘 이상 자라게 되면 이 사이에 양쪽 끝이 뾰족한 이쑤시개라든지 아니면 산적꽂이가 있습니다. 산적꽂이는 좀 더 길이가 길죠. 그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눕혀주는 겁니다. 나무를 먼저 찌르고 다음에 순을 찌릅니다. 요령은. 그러면 좀 쉽게 유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일순간적입니다. 5월 말쯤 되면 다시 얘가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주간형은요.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주지 유인하는 게 되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끈이나 또 여러 가지 도구, 이클립이라든지 유인 도구를 이용해서 되도록이면 꼭 수평은 아닐지라도 가능한 수평 각도로 유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식재 1년 차에 해줘야 할 일인데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 쳐져 있죠. 요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주지가 두껍게 나는 경우입니다. 가지가 두껍게 나오는 경우. 요거는 2년 차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식재 2년 차 봄입니다. 예, 두껍게 났던 이 주지는요. 손가락 하나의 길이 약 10cm 정도 되겠죠. 10cm 정도를 남기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우리 전정 용어로서는 단축 전정인데요. 수세가 아주 센 가지를 잘라서 하나가 아니라 2개 내지 3개로 나눔으로써 그 수세를 약하게, 왜냐하면 두꺼운 가지는요 꽃눈이 잘 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과지는 아주 얇으면 또 안 좋겠지만 적당하게 얇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게 난 가지는요, 얇게 잘 난 주지들은 제 같은 경우는 약 3분의 1, 그러니까 식재 1년 차에 전년도에 자랐던 총 길이의 3분의 1 정도를 잘라줍니다. 이걸 우리는 자름 전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흔히 압축 전정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식재 2년 차 보면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2년 차 6월 달이 되면은 2년 차에는 아주 잘 자랍니다. 1년 차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자랍니다. 그 이유는 뿌리가 완전히 활착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나무가 탄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3월에 봄 전정 때 이렇게 두꺼운 가지를 잘라줬더니 뭐 2개 내지 3개로 나뉘어서 나니까 수세가 좀 나무로 약해지겠죠. 그리고 상층부는요 1년 차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쑤시개라든지 산적꽂이로서 이렇게 유인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전체적으로 또 3월부터, 즉 이제 4월부터 순이 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요 난 순에 또 다시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간혹 요걸 자르면 안 된다, 전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걸 만약 자르지 않고 계속해서 키운다라고 한다면, 자르지도 않고 유인도 해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자라서 열매가 잘 맺지도 않을 뿐더러 수관이 너무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바깥으로만 자라게 되면 세력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나무의 가장 큰 세력은 정아, 가지 끝에 있는 눈이죠. 모든 힘이 그쪽으로 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뻗어나가면 뻗어나갈수록 안쪽 눈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안쪽에 이를테면 꽃눈들이 사라지고 바깥으로 계속 뻗어나가서 바깥에만 열매가 맺는다면 아주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리고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정화를 갖다가 정부를 통제해서 그 세력을 안으로 밀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안으로 밀어넣어야만 안쪽에 있는 눈들이 충실해지고, 어떻게 꽃눈들이, 또 하나는요 결과지들이 생깁니다. 결과지들이. 이걸 잘라줌으로써 결과지가 생깁니다. 이걸 잘라주지 않으면 계속 힘이 바깥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안쪽은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꽃가지가, 결과지가, 단과지가 생기더라도 금방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요
그 2년차 식재 2년차의 주관형 전정법은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많이 올려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덕희 도산 체리를 검색하셔가지고 2년차 주관형을 검색하시면 여기에서 제가 부족한 설명을 충분히 나무를 직접 샘플을 전정함으로써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이 시간에 이 화면을 통해서 다 이해가 간다는 것은 무리고요. 또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재 2년차까지 알아봤습니다. 주관형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은요. 검증된 전통적인 수형입니다. 주위에 주관형을 아시는 분들이 나무를 키우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도움을 쉽게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에 검증된 수형이기 때문에 안정된 수확량이 확보된다. 수확량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주관형에 저도 직접 해봤지만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단점이 더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주관형을 하지 않는데, 첫 번째는요, 주지 때 반드시 설치해 주셔야 돼요. 최소한 32mm 두께의 파이프를 3m 이상 높이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관형의 무게중심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심하게 불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대를 설치해 주셔야 되고, 또 가지 유인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온갖 막걸리 병이라든지 물병이라든지 또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렁주렁 제가 엄청나게 달았었는데, 역시 이 가지 유인을 하는데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이 주관형의 단점이고요. 그리고 전정과 수확 시에 사다리를 타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죠. 30% 아니요, 3배 정도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수고가 높기 때문에 나중에 비가림 설치를 하게 되었을 때 비가림 설치가 쉽지 않다. 이런 주관형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리프트 기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튼 제가 경험했던 주관형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요즘 그 핫한 수형이죠. 호주 수형입니다. 호주의 킴 그린이라는 사람이 관목 형태로 이렇게 키웠다 해서 줄여서 KGB 수형이라 그래요. KGB 수형은요, 보통 4 곱하기 3m로 심습니다. 열간이 4m, 주간이 3m.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대목의 특성에 따라서 좀 더 줄일 수도 있고 좀 더 넓힐 수도 있는데, 일반 대목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4-3이 알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일조권이 좋은, 일조량이 많은 호주와 미국의 형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한국형입니다. KGB, 한국형 KGB. 이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와인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인잔. 손잡이가 짧은 와인잔. 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어 있죠. 왜 비워야 될까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 번 더 가운데 수관을 비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국형 KGB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GB 수형 1년차 식재하는 방법입니다. 심고 난 뒤에 노출 부분이 약 40에서 50cm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접목 부위에서 손가락 길이만큼의 눈은 따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동서남북으로 약 5개 정도의 잎눈을 남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위에 손가락 길이만큼을 눈을 따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운데서 이렇게 모여서 순이 나게 되겠죠. 가운데. 자, 그래서 5월 초쯤 되면요, 이런 식으로 순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4개 정도가 나면은 이상적이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항상 이상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쑤시개 아까 말씀드렸죠. 이쑤시개로 최대한 수평이 되도록, 너무 컸을 때 밀게 되면요, 이 순 부분이 접목 부위가 톡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순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가면서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월 초나 중순이 되면요, 자, 위에서 내려다 봤습니다.
위에서 약 25cm 길이에서 25cm 길이에서 눈 방향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수세가 아주 세다. 어느 쪽 눈을 남겨야 될까요? 바깥쪽 눈을 남겨야 되겠죠. 또 개장성이면서 약간 늘어지는 가지다. 늘어진다라고 하면 어디요? 옆눈이나 안쪽 눈을 남겨야 순이 바로 설 수 있겠죠.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전정의 묘가 되겠죠. 또 반면에 너무 약하게 난 가지는 자르지 않습니다. 너무 약한 가지는 자르지 않는다. 그럼 언제 자르느냐? 매년 봄에 자르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식재 1년 차에 6월 달에 한 번만 잘라도 충분한데 2번 자르는 사람도 봤습니다. 3번을 자르는 사람도 봤어요. 물론 나무가 잘 자라서 그렇겠지만은 1년 차에는 잘 자라지 않죠. 근데 억지로 또 잘 자란다고 해서 그렇게 무리해서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잘라도 충분합니다. 자, 식재 2년 차, 뭐 2월 달이든 3월 달이든 4월 달이든 언제 잘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봄 전정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동계 전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랐던 요 손을 다시 한 번 더 25cm 정도를 자라는 겁니다. 한 번 자르면 한 개밖에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평균이 2개죠. 또 수세가 좋을 경우는 3개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2년차 한 3월에 봄 전정을 하고 난 뒤에 각도는 30에서 한 45도 정도 유인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자연 개심 자연형으로 기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2년차 3월 컷하고 나면 바로 자연 개심형이 됩니다. 대신 자연 개심형은 각도를 좀 더 높여줘야 되겠죠. 뭐 30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KGB 식재 2년차 봄 컷입니다. 자, 그리고 2년차 6월 마지막 3차 컷이죠. 3차 컷은요. 대목과 수세에 따라 결정하는 겁니다. 아주 힘이 좋고 잘 자란 나무는요. 3차 컷을 해도 됩니다. 원래 하는 게 정상이에요. 반면에 외성대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양분이 부족했다든지 수분이 부족해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3차 컷을 내년 봄, 즉 식재 3년차 봄으로 연기해도 됩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르게 되면 2년차 가을쯤 되면요. 주지가 한 35개. 뭐 적게는 25개에서 35개. 근데 수세가 아주 약할 경우에는 뭐 15개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죠. 수관 내의 공간을 1.2m에서 1.5m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제가 말을 꺼냈다가 말았죠? 이게 한국형 케이지입니다. 이유는요. 우리나라는 체리나무의 생장기, 체리나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수의 생육기가 우기죠. 비가 많이 온다는 말입니다. 일본이 그렇죠. 대부분의 과수 적지는요. 여름에 비가 없죠. 건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관 내부가 복잡할 경우에는 즉 호주나 미국처럼 이렇게 수관 내부가 복잡할 경우에는 곰팡이나 균이 번성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눈들이 탈락해 버리겠죠. 특히 체리는 이 일조량에 많은 의지를 하는 과수입니다. 햇빛의 양이 굉장히 중요한 과수죠. 그래서 이렇게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KGB 수행은 매년 20%의 주지를 갱신합니다. 매년 20%. 그러면 20%씩을 갱신하게 되면 5년이면은 주지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새 주지로 교체가 되겠죠.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수형이 KGB 수형입니다. 어떤 과원에 가니까 이렇게 키우고 있는 과원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정성이죠. 2년 차에 벌써 주지가 몇 개입니까?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언뜻 봐도 25개, 30개 될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여튼 이렇게 수관을 벌려줘야 된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 과원에
KGB 4년 차에 봄에 개화된 상태입니다. 전면에서 보면 뭐 이렇게 가지만 이렇게 뭐 25개, 30개 있는 것 같지만 위에서 내려다 본다면 가운데가 1.2m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꼭 비워야 된다는 거. KGB 수영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은요, 수영 구성과 전정법이 단순하다. 자, 이걸 갖다 우리는 뭐냐면요, 이게 KGB 수영을 2차원 수영이라고 부릅니다. 2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차원적 수영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전정하는 법을 배워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두 그루만 전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게 2차원적인 수영입니다. 반면에 기계로 수학이 가능한 수영이 있어요. 뭐 KGB 수영, UFO 수영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또 3차원적인 수영도 있죠. 그래서 단순하다는 거죠. 전정법이 단순하다. 수고가 낮아서 전정과 수학이 용이하다. 그렇죠. 뭐 사다리에서 뭐 낙상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겠죠. 굉장히 사실은 노동 생산성도 떨어지지만 사다리를 이용하면 더 위험하죠. 단점은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여름에 과습하기 때문에 중심부에 1.2m 이상의 수간을 확보해야 된다. 빈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유색 계열의 품종들은 주지수를 줄여서 착색과 통풍에 유의해야 된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특히 일본 계열이죠. 일본 계열은 이 착색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숙기가 자꾸 늦어져요. 왜냐하면은 이 수관이 복잡하면 햇빛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다 당도도 잘 오르지 않고, 물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착색을 도와줄 수 있는 반짝이를 깐다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지만, 또 그리고 수관을 좀 더 벌려서 1.5m 정도 한다든지. 유색 계열은 뭐 자색 계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색 계열은 뭐 1m만 돼도 되는데 특히 유색 계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제가 제 나름대로 만들어낸 수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간편계시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간편계시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이 사진이 이제 KGB 수영, 한국형 KGB 수영의 단점을 보완한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간편계시명.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KGB는 매년 20%의 결과지를 갱신한다 그랬죠. 이 간편계시명은요. KGB 수영은 매년 20%의 주지를 갖다가 갱신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간편계시명은 결과지,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 결과지, 부주지, 단과지를 갱신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KGB 수영을 하지 말고 이렇게 키우면 되지. 바로 뭐 가지를 많이 받아서 복잡하게 KGB로 갔다가 다시 또 간편계시명으로 하느냐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가지수 10개 이런 식으로 주지수 10개로 하게 되면 수세 통제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목일 때는 가지수로 수세를 잡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과되는 5년차 이후는요. 5년차 이후로는 열매로서 수세를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3년 차까지는 정상적으로 30개 정도의 주지를 받으십시오. KGB 수행을 해서. 그리고 4년 차부터 한 10개 정도를 덜어내는 겁니다. 뭐 아니면은 뭐 수세를 봐가면서 5개 덜어내고 또 그 이듬해에는 열매가 더 많이 열겠죠. 그럼 5년 차에는 더 많이 열겠죠. 본격적으로 4년 차부터 열매가 시작되지만 그러면 5년 차에는 10개 정도를 덜어내고. 네. 그래서 열매로서 수세 통제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편계시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열매를 이렇게 달 수 있는 수령이 됐을 때 비로소 주지수를 줄여서 수세를 제어할 수 있다.
다음은 개심자연형입니다. 개심자연형은 한 5m, 5m 정도, 5m, 5m 정도는 심어야 되겠죠. 장점은 전통 수영입니다. 매실나무라든지, 그리고 안정적인 수확량. 뭐 가운데 수관이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좋죠. 그래서 일조라든지 바람이 잘 통해서 안정적인 수확량이 가능합니다. 그게 장점이죠. 단점은요, 전정법이 어렵습니다. 아까 1차원적인 수영이 있고 2차원적인 수영이 있다고 하는데 개심자연형은 거기에 비유하면 3차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한두 나무 전정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해서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나무에 대한 좀 내공이 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아니면 가은주가 아니면 전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이상의 내공이 아니면. 그리고 또 비가림을 설치하게 되었을 때 제가 비가림에 대한 내용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비가림을 시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게 팔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비가림 속으로 쏙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심자연형도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 거. 그 바로 비가림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비가림의 형태는요. 요게 이제 완전 비가림. 굉장히 이게 이제 궁금하고 요즘 비가림이 워낙 보편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게 완전 비가림입니다. 왼쪽이. 이쪽이 반비가림입니다. 우산형이죠. 반비가림.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좋다라고. 저는 제 가원의 절반 정도는 완전 비가림이고요. 또 반 정도는 반비가림입니다. 작년 연말에 이제 거의 이제 공사를 다 마쳤는데요. 이 완전 비가림은 이게 시설비가 많이 올라서 15만 원에서 20만 원 평당 이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올랐죠.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반 비가림은 그것의 약 절반인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높이는요. 이 완전 비가림은 최소한 4.5m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요 상층부에 뜨거운 한낮에는요. 요 상층부에 복사열이 채이기 때문에 이 나무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다시 말하면 격리되는 공간이 뭐 전문 용어가 있겠지만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가 화상을 입지 않겠죠. 굉장히 하우스 내 실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반면에 반비가림은요, 요 가운데가 어떻습니까? 트여져 있죠. 요 사이가 트여져 있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기 때문에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사열이 없기 때문에 뭐 낮게는 3m. 저는 3.2m로 했습니다. 3.2m로 충분한 것 같아요. KGB 수영 같은 경우는 최고 수고가 2.5m거든요. 2.5m에서 삭발 전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요 완전 비가림은요. 빗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뿐만이 아니라 또 옆으로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 비까지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비가림의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시설비라든지 유지 보수비가 저렴하다. 예를 들어서 완전 비가림 같은 경우에는 완전 비가림 예를 들어 뭐 비닐을 교체한다든지 하면 아마 일반적인 농원주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기술자들 시공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가격일 겁니다. 그래서 또 요 반비가림의 또 단점은 뭐겠습니까? 일반적으로 6월 달에는요. 6월 달에는 아주 심한 비바람은 치지 않지만 뭐 칠 경우에는 요 사이로 내리는 비가 과실을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뿌리 쪽으로 흡수되는 물도 있겠죠. 제가 재배한 경험으로는 뿌리로 흡수가 되는 비는 열과에 아주 뭐 있다 하더라도 미미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 부는 비바람도 막아주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 폭이요. 저는 이 비가림의 폭이 3m입니다. 3m. 예, 얘를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요 비가림을 씌워두는 일수는 약 40일간입니다. 약 40일간만 씌워두고 여기 이제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나머지는 다 제가 개폐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개폐기로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하고요. 40일간만 씌워두고 나머지는 1년 내내 걷어두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분마다 취향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 설치해 놓으신 분들의 경험담을 듣고서 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가림은 뭐 중요한 것은 비가림은 이제 체리 재배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저도 비가림을 하지 않고 체리를 재배할 수 있다. 이제까지 그렇게 재배해 왔고요.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설치할 경우에는 상품률이 아주 우수해집니다. 이를테면 상품률이 9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경비적으로,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선택을 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지금 다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또 지자체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보조를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성향인 것 같습니다. 비가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요에 대한 비가림의 효과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UFO 수행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4 곱하기 3이고요. 뭐 UFO 수행의 종류는 워낙 다양해서 또 형태에 따라서 또 간격은 주간 열간 간격은 달라지겠죠. 그 UFO 수행의 최대 장점은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가장 많다. 일례로 워싱턴 대학교의 시범포에서 1에이커당 8톤에서 10톤 정도를 수확하고 있다. 하여튼 뭐 수확량은 많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과 줄을 잘 맞춰서 심으면은 기계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일조량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생육기가 장막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기 때문에 수세 관리가 어렵다. 여기 보면 이걸 갖다가 업로드지 위로 솟아있는 이 주지들의 수세 맞추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요. 또 하나 더. 노지에서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하면 여기 보면은 그 UFO 수영의 주지는 요 유인줄에다가 이렇게 동여 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바람이 불게 되면 이 유인줄에 체리나무가 쓸립니다. 쓸려서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입으면은 가지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감염이 되어서. 그래서 재작년에 제 지역 같은 경우 태풍이 2번이나 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주를 제가 UFO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주지를 다시 다 잘라서 가지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노지에서는 틀림없이 힘들다. 하게 된다면 반드시 시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 여튼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UFO 일자 외줄기, 또 UFO 일자 외줄기, 또 V자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양쪽으로 받는 경우, 이건 T자입니다. 네, T자. 묘목을 잘라서 양쪽으로 양팔로 벌려서 올리는 방법. 그리고 다시 올려서 다시 V자로 두 갈래로 받는 방법. 요거 마지막은요, 듀얼행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그러니까 간격을 약 0.5m 짧게 해서 좁게 해서 서로 마주보게 한쪽으로 눕히는 겁니다. 한쪽으로. 그렇게 해서도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UFO 수영은요, 화면을 통해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튼 장점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좋은 반면에 수세 관리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UFO 수영의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가원 설계도를 꼭 그려보실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요,
두 번 정도 그려보면 시행착오를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나무를 심어 놓고 난 뒤에 자꾸 옮겨 심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농장 이름도 한번 지어 보십시오. 제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대게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라서 대게 껍질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키토산 체리라고 지었고요. 규모, 뭐 수형 간격, 그렇죠. 수형을 결정해야만 어떻습니까? 수형을 결정해야만 간격을 어떻게 심을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품종도 수형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또 숙기별로 심어야 됩니다. 숙기별로. 숙기별로 심어야만 조생은 조생끼리, 중생은 중생끼리, 만생은 만생끼리. 그래야만 관리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품종은 같은 품종끼리 심어야 되겠죠. 뒤죽박죽 심지 마시고. 그리고 식재 방향, 남북 방향이 좋다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판매 방식 중요하죠. 요거는 제가 체리 품종 설명할 때 다시 한 번 더 언급할 테니까요. 판매 방식에 따라서 품종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손님들을 맞아서 체험이라든지 직판을 한다면은 또 이런 또 휴게 시설이 좀 있어야 되겠죠. 편의 시설이. 그래서 편의 시설 뭐 주차장을 한다면 어느 쪽에 할 건지 또 뭐 컨테이너도 하나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그려보고 이건 제가 직접 이제 지역 센터에 가서 수업을 하면서 직접 이렇게 우리 농원주 대표님들이 직접 이렇게 그려봤던 겁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경비와 시간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으로요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이 부족한 부분은요, 부족한 부분은 그 요즘은 유튜브가 영상이 많이 공개해 놨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시고 그렇게 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수영은 마치고 또 품종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